전화는 새벽 6시 정각에 울렸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집안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창밖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손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긴 목소리였죠. 그 아이는 아직 18,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능이 2달 남은 시점. 책상 위에는 문제집이 쌓여 있었고 어젯밤까지 공부하다 잠든 거였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을 불렀죠. 지금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전화가 아니라는 걸 나이는 몰라도 귀는 먼저 알았으니까요. 새벽 전화는 늘 나쁜 소식. 병원이든 경찰이든 요양원이든 어머니께서 돈 이야기를 하셔서요. 돈.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손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고만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돈이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사라진다고. 1시간 안에 와야 한다고.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단 3문장이었죠. 정확하게. 지금부터 1시간입니다. 그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 돈이 사라지기 전에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손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로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요양원에서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 돈 이야기를 하신대요. 돈? 무슨 돈? 모르겠어요. 1시간 안에 오래요. 손자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급하게 교복 바지에 후드티를 걸쳤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나왔죠. 저도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을 깼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왜? 요양원에서 전화 왔어요. 지금 몇 시인데? 빨리요. 남편도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건 불과 한 달 전, 정확히 37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표시해뒀죠. 10월 7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리가 불편해지시고 밤마다 길을 잃으셨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죠. 새벽 2시, 잠옷바람으로 맨발이었습니다. 경찰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3km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왜 나가셨어요? 집에 가야 해서.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 아니야. 우리 집 맞아요. 내 집은 저기야.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셨습니다. 하지만 거긴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어두운 하늘뿐.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계야.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저는 반대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당신도 일 나가야 하잖아. 애도 수능 준비해야 하고.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 밤에 또 나가시면 어떡해. CCTV 보니까 벌써 3번째래. 우리가 모를 때도 나가셨을 수 있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걸. 결국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3군데를 다녀봤죠. 첫 번째 곳은 시설이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하지만 한 달에 300만 원. 우리 형편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곳은 저렴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하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했죠. 복도는 어둡고 냄새가 났습니다. 방은 6인실.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환자들은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그곳에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곳을 찾았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곳. 한 달에 180만 원. 우리 형편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적금을 깨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거, 노후 자금이었는데 그걸 깨서 요양원비를 내기로 했죠.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머니가 더 급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일 더 할게요.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하나 더 구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주 3일 하루 4시간. 월 80만 원. 그걸로 요양원비 일부를 채웠죠. 구독, 좋아요와 함께 무엇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입소하는 날.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짐도 거의 없었죠. 작은 가방 하나, 속옷 몇 벌, 낡은 외투 하나, 양말 2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더 챙기실 거 없으세요? 없어. 사진이라도 가져가시면. 필요 없어.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돼. 시어머니는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셨습니다. 아주 낡은 주머니.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었죠. 이게 뭔데요? 그냥 내 거야. 뭐가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차에 짐을 싣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30분 거리.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손자만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계시는 거예요. 금방 다시 모실게요. 그 말 우리는 너무 쉽게 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창밖만 보셨죠. 지나가는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부축했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왠지 춥게 느껴졌죠.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2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우리 셋이 타니 꽉 찼죠. 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문이 보였죠.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2인실. 침대 2개, 작은 옷장 2개, 의자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죠. 은행나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으시죠?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셨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그냥 은행나무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저 나무. 네, 예쁘네. 그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풀어드렸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고 침대에 이불을 펴드렸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진. 이것도 두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더 있으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주말에 올게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알았어. 잘 계세요. 손자가 마지막으로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나도. 차에 타는데 손자가 울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눈물만 흘렸죠. 엄마, 할머니 왜 저렇게 슬퍼 보여? 금방 적응하실 거야. 정말? 그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을 봤습니다. 2층 창문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우릴 보고 계셨죠?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요양원에 모신 뒤 시어머니는 점점 이상해지셨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받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했는데 받아도 늘 같은 말. 괜찮다. 아무 일 없다. 밥은 먹었다. 그래, 나 잘 있다. 그리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대화가 1분도 안 됐죠. 손자가 전화하면 조금 길었습니다. 2분, 3분 정도. 할머니, 나 모의고사 잘 봤어. 그래, 잘했다. 할머니는 건강하시지? 응, 괜찮다. 주말에 갈게. 그래, 오너라.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자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 갔습니다. 빠짐없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호두과자를 사들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였으니까요. 1시간씩 함께 있다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는 어땠어요? 그냥 그래. 밥은 잘 드셨어요? 응. 산책은요? 가끔.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시어머니는 정확히 그 시간에만 요양원 복도 공중전화 앞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어느 날 전화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요즘 이상하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매주 화요일 3시만 되면 꼭 전화기 앞에 가세요.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통화는 안 하세요. 그럼요. 그냥 수화기 들고 듣기만 하세요. 누가 말하는 걸요? 아니요, 자동응답 같아요. 삐삐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 집중해서 들으세요. 1분 정도요. 그러고 나서 전화 끊으시고 방으로 돌아가세요. 매주요? 네,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비가 와도 몸이 안 좋으셔도요. 꼭 3시에 맞춰서 가세요. 이상했습니다. 자동응답을 왜 들으시는 걸까요? 손자가 다음 주말에 요양원에 갔습니다. 화요일 3시에 맞춰서 복도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멀리서. 시어머니는 정확히 3시에 공중전화 앞에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셨습니다. 전화기에 넣으셨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 대셨죠. 손자는 멀리서 들었다고 합니다. B- 고객님의 계좌 잔액은 은행 자동응답 잔액 조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직 있구나. 다행이야. 무슨 뜻일까요?
손자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아, 왔니? 할머니, 은행 전화하신 거예요? 응. 왜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돼. 뭐요? 아직 있는지. 뭐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자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가셨죠. 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도가 길어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줄 게 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책을 꺼냈죠. 아주 낡은 공책. 표지가 다해지고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여러 번 넘긴 흔적. 이거 잘 간직해라. 이게 뭔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다. 언제요? 내가 부를 때. 언제 부르실 건데요? 곧.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은 건드리지 마라. 무슨 통장요?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집에 있는 내 서랍도. 알겠지? 네, 근데 왜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진짜 얼굴이 나온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착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누구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셨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큰 은행나무가 보였죠. 노란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으니까요. 저 나무 보이니? 네. 내가 매일 저기 앉아 있는다. 왜요? 뭔가 묻어뒀거든. 뭐요? 나중에 내가 찾아야 해. 언제요? 때가 되면. 무슨 때요? 내가 전화할 때.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손자는 그날 공책을 받아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방에 숨겨뒀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한번 펼쳐봤다고 합니다. 근데 글씨가 이상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3-12-97, 8-25-3, 11-2-8, 5-18-10, 페이지마다 숫자와 동그라미.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넘겼죠. 할머니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동생, 시동생이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형수님 계세요? 어머, 왜 갑자기?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러세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시동생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었으니까요. 전화도 안 했고 요양원도 안 갔었죠. 그런데 갑자기 왜? 형수님,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왜요? 요양원비 내야 하잖아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왜요? 확인 좀 하려고요. 뭐요? 어머니 재산이요. 그 말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건 어머니 것인데요. 당연하죠. 근데 확인은 해야죠. 왜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무슨 만약이요? 시동생은 웃었습니다. 불편한 웃음.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래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상속 문제도 있고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직 어머니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주세요. 형수님,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동생은 당황했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저도 아들인데 확인할 권리 있잖아요.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합니다. 형은 뭐래요? 마침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왜 이래? 형수님이 어머니 통장 안 보여줘요. 당연하지, 여보가 관리하는 건데. 형도 참, 뭐, 어머니 재산인데 우리도 알아야죠. 넌 지금까지 뭐 했어?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바빴습니다. 바빴으면 전화라도 하지. 시동생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형, 나도 어머니 아들입니다. 알아. 근데 지금까지 여보가 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할게요. 왜? 제가 형보다 시간 여유 있잖아요. 아니야, 여보가 계속해. 형?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가. 형, 이러지 마요. 나가라니까. 시동생은 그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문 닫히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놈 왜 저래? 돈 냄새 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게요. 몇백 정도 있을 텐데. 연금이랑 적금이요. 그것도 요양원비로 다 나갈 거고.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시동생 눈빛이 이상했으니까요. 뭔가 아는 듯한 눈빛. 마이너스.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오늘 다른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누구요? 어머님, 아드님이라고 하시던데요. 남편이요? 아니요, 다른 분이요. 키가 좀 작으시고 목소리가 큰 분이요. 시동생이었습니다. 뭐하러 오셨대요? 어머님 방에 좀 계시다 가셨습니다. 얼마나요? 1시간쯤요? 뭐 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서랍 좀 여셨다 닫으시던데요. 그리고 책상도 뒤지시고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찾은 겁니다.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시동생이 요양원 갔다 왔대요. 뭐? 어머니 방 뒤졌대요. 뭘 찾은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 자식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너 오늘 요양원 갔다 왔어? 응, 갔다 왔어. 왜?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방 뒤졌다며? 아니, 그냥 정리 좀 했어. 뭘 찾은 거야? 아무것도 안 찾았어. 거짓말하지 마. 형, 나 바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놈 뭔가 찾은 거야. 뭐요? 모르겠어. 어머니께 물어볼까요? 그래. 다음 날 요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왔니? 어제 시동생 왔다 갔대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 뭐하러 왔습니까? 그냥 방 뒤졌다던데요. 뒤진 게 아니야. 그럼요. 정리해 준 거지. 어머니, 뭘 찾으려고 한 겁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셨습니다. 은행나무를. 저 나무. 네. 예쁘지. 네, 예쁩니다. 매일 저기 앉아 있어. 왜요? 기다리는 거야. 뭐요? 때를.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어 보이셨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집으로. 저녁 8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웃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왜 왔습니까? 어머니 물건 좀 가져가려고요. 무슨 물건? 서류요. 무슨 서류?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이요. 왜요? 요양원비 내야죠. 그건 제가 합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안 됩니다. 왜요?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형수님, 저도 아들입니다.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형?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왜? 형, 형수님이 어머니 서류 안 줘요. 당연하지. 왜요? 넌 한 달 동안 뭐 했냐고. 형, 나도 바쁩니다. 바쁘면 전화라도 하지.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갔어?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딱 한 번 갔잖아. 그것도 못 찾으러.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간 거야? 그냥 어머니 보러요. 1시간 동안 서랍 뒤지면서 시동생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형, 그건 나가. 형, 이러지 마요. 나가라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나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얼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시동생이 뭔가 꾸미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젯밤에 다른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누구요? 어머님 아드님이요. 몇 시에요? 밤 11시쯤이요. 뭐하러요? 어머님이랑 이야기 좀 하시고 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아침에 좀 이상하세요. 왜요? 계속 돈 이야기 하세요. 사라진다고요. 1시간 안에 와야 한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 어떻습니까? 누워 계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6시 정각. 요양원. 손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1시간 안에 오세요. 돈이 사라지기 전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가 끊기고 우리는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옷도 대충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차에 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분, 7시 3분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요양원까지는 평소에 30분 거리. 하지만 지금은 출근 시간. 차가 막힐 겁니다. 빨리 가요. 알았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 답답했습니다. 차가 막혔습니다. 조조 출근 시간. 평소보다 차가 훨씬 많았죠. 이면도로로 가요. 그래. 남편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막혀?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손자는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6시 15분, 6시 22분, 6시 27분, 6시 35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엄마, 늦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6시 48분, 15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10분은 더 가야 했습니다. 빨리요. 남편이 속도를 냈습니다. 신호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손자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6시 55분, 8분 남았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남편이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8분. 정확히 58분이 지났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손자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문도 제대로 안 닫고 할머니 소리치며 뛰어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숨이 가빴습니다. 남편도 뛰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요양원 입구까지 50m쯤 됐습니다. 하지만 멀게 느껴졌죠. 요양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마이너스. 형, 늦었어.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웃으며 너무 편하게. 뭐? 이미 처리했어.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뭘 처리해? 무슨 말이야? 시동생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돈. 정리 다 끝났어. 뭐? 통장 찾았어. 어머니한테 도장도 받았고, 이제 내 명의로 넘어가. 계좌 이체 신청했어. 오늘 오후 3시에 완료돼. 손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할머니 돈 아니야. 그거 나한테 주신 거야. 애가 뭘 알아. 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이야. 아들한테 상속되는 거지. 나도 아들이고, 형도 마찬가지고, 우리 둘이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런데 형은 포기했어. 어젯밤에. 뭐? 남편이 놀랐습니다. 형, 내가 전화했잖아. 어머니 재산 나한테 다 넘기라고. 형은 오케이 했어. 나 그런 적 없어. 녹음 있어. 시동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어머니 돈 내가 관리할게. 형은 요양원비만 계속 내. 오케이. 아, 그래. 녹음이 끝났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녹음에는 오케이라고 돼 있어. 이 자식아. 남편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여보, 안 됩니다. 그때 요양원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우리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내선 전화. 간호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님들, 어머님이 부르세요. 지금 당장 오래요. 우리는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생도 따라왔습니다. 여유로운 걸음으로 마이너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계단으로.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203호. 시어머니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호흡이 약했습니다. 가슴이 간신히 오르내렸죠. 어머니.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왔구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간신히 들렸죠.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는 손자를 봤습니다. 너 시간 지켰니? 네, 58분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합격이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기 꺼내라. 손자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시던 것. 그거 내 거다. 손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가 있었죠. 통장을 펼쳤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잔액 페이지, 숫자가 보였습니다. 0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남편이 받습니다.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죠. 50억? 뭐? 제가 다시 받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500억 원. 쉼표를 3번 셌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50억입니다. 그 순간 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시동생이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잖아. 어머니 돈이니까. 이미 계좌 이체 신청했어. 오늘 오후 3시에 내 계좌로 와.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목이 뻐근한 듯 했습니다. 시동생을 봤습니다. 너, 내 어머니. 그 돈 손댔지. 시동생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서랍 뒤진 거 알아? 아닙니다. 어젯밤에 왔지. 그건 어머니 보러.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CCTV 있다. 뭐? 요양원 CCTV. 내가 미리 부탁했다. 너 오는 날 녹화해 달라고. 시동생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너 내 도장 훔쳐갔지? 아닙니다. 은행 갔지. 그건 계좌 옮기려고 했지. 어머니, 저는 통장 복사했지. 도장 찍었지. 이체 신청했지.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렸죠. 시어머니가 간호사를 봤습니다. 서류 가져와. 간호사가 책상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봐라. 손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몇 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CCTV 녹화 영상 보관 요청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두 번째 장. CCTV 영상 캡처. 시동생이 시어머니 방에 들어오는 사진. 서랍을 뒤지는 사진. 도장을 꺼내는 사진. 세 번째 장. 은행 계좌 이체 신청 취소 요청서. 시어머니 서명이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죠. 이게 뭡니까?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기록돼 있어. CCTV에, 은행 기록에 다 남아있어. 시어머니가 손자를 봤습니다. 종이 펼쳐봐라. 손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3-12-97, 8-25-3, 11-2-8, 5-18-10.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알지. 암호입니다. 그래. 어렸을 때 가르쳐 준 거 기억납니다. 손자는 숫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르쳐 준 암호. 숫자 조합으로 글자를 만드는 것. 3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글자. 12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글자. 97은 날짜. 1997년. 손자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3월 12일. 아이 아플 때 밤새움. 시어머니가 끄덕였습니다. 계속. 2003년 8월 25일. 시댁 제사 혼자 준비. 그래. 2008년 11월 2일. 시어머니 병원비 몰래 냄.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 봤다. 30년 동안 너 혼자 고생한 거 다 알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말 안 했다. 왜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미안해할까봐. 그래서 혼자 적어뒀다. 이 종이에. 손자는 계속 읽었습니다. 종이에는 30개가 넘는 줄이 있었습니다. 전부 날짜와 암호. 2010년 5월 18일. 손자 생일 미역국 끓임. 2012년 7월 3일. 남편 회사 망해도 안 오름. 2015년 9월 22일. 시동생 돈 빌려가도 안 받음. 그 줄에서 시동생이 움찔했습니다. 손자가 계속 읽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시어머니 치매 와도 안 버림. 2020년 6월 8일. 코로나 때도 요양원 매주 옴. 2022년 9월 15일. 시어머니 수술비 몰래 보탬. 2024년 10월 7일. 요양원 보낸 날. 며느리 얼굴 너무 힘들어 보임.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하지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적어두셨던 것. 암호로. 아무도 모르게. 손자 손에서 종이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줄. 2024년 11월 13일.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함.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끝까지 오는지. 손자는 58분 만에 왔음. 며느리도 함께 왔음. 아들도 왔음. 하지만 작은 아들은 돈 때문에 어젯밤에 왔음. 도장 훔쳐갔음. 통장 복사했음. 이제 알았음.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험하셨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마이너스. 간호사가 또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큰 공책. 어머님이 이것도 드리래요. 낡은 공책. 표지가 다해지고 모서리가 달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기장이래요. 손자가 받아서 펼쳤습니다. 일기장. 하지만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숫자와 기호. 암호 일기장. 첫 페이지. 1997년 3월 12일.
손자가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아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밤새 간호했다. 돈이 없어서라고 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 자존심 상할까봐 못했다. 대신 냉장고에 반찬 더 해뒀다. 며느리가 먹기 편하게. 미안하다. 두 번째 페이지. 2003년 8월 25일. 오늘 큰 제사였다. 며느리 혼자 음식 다 준비했다. 시누이들은 구경만 했다. 며느리 손이 대었는데 아무 말 안 했다. 나는 봤다. 약 발라주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킬까봐 모른 척했다. 대신 다음 날 핸드크림을 사줬다. 아무 말 없이. 세 번째 페이지. 2008년 11월 2일.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했다. 며느리가 몰래 돈을 놓고 갔다. 내 통장에서 빠진 줄 알았는데 며느리 적금을 깬 거였다. 나중에 은행에서 들었다. 며느리 이름으로 해지됐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고마웠다. 대신 통장에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 언젠가 며느리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며.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30년치. 거의 10,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쓰셨습니다. 전부 암호로. 손자는 몇 페이지를 건너뛰며 읽었습니다. 2010년 5월 18일. 손자 생일이다. 며느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돈이 없어서 고기는 못 넣었다. 하지만 정성껏 끓였다. 손자가 맛있다고 했다. 며느리가 웃었다. 나도 기뻤다. 그날 통장에 50만 원을 더 넣었다. 손자 미래를 위해. 2015년 9월 22일. 작은 아들이 돈을 빌려갔다. 사업한다고. 5천만 원. 며느리 적금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안 했다. 작은 아들은 아직도 안 갚았다. 며느리는 독촉도 안 한다. 착하다. 나는 기록해둔다. 언젠가 갚게 하려고. 2018년 4월 11일. 오늘 병원 갔다. 치매 진단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요양원 가야 한다고.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다. 하지만 끝까지 안 보낸다고 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더 힘들 텐데. 미안하다. 하지만 기다렸다. 며느리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그게 6년 걸렸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던 것. 하지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일기로 적어두셨습니다. 30년 동안. 암호로. 손자만 풀 수 있는 암호로. 마지막 페이지. 날짜는 한 달 전. 요양원에 오시던 날. 2024년 10월 7일. 오늘 요양원에 왔다. 며느리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 남편은 짜증을 냈다. 손자는 울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 내가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오기로 했다. 며느리는 미안해했다. 하지만 내가 더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켰다. 이제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 다음 줄. 내 돈은 며느리 거다. 법으로는 아들 거지만 마음으로는 며느리 거다. 30년 갑시다. 며느리가 참은 값이다. 며느리가 울지 않은 값이다. 며느리가 나를 안 버린 값이다. 그리고 손자 교육비다. 손자가 매주 온 값이다. 손자가 할머니 잊지 않은 값이다. 작은 아들한테는 줄 게 없다. 5천만 원 빌려간 것도 안 갚았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다. 돈 소식 듣고 어젯밤에 왔다. 도장 훔쳐갔다. 통장 복사했다. 이런 아들한테 줄 돈은 없다. 손자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시동생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그게 법적 효력 있습니까? 일기장이 뭐 유언장입니까?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습니까? 그 순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없으세요. 뭐? 정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머님 뇌는 정상이세요. 치매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인 척 하셨던 것. 6년 동안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시험하려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끝까지 오는지, 누가 돈 때문에 오는지, 누가 사랑 때문에 오는지. 시동생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요. 아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안 했잖아. 그런데 돈 소식 듣고 1시간 만에 왔지. 어젯밤에 도장 훔치러. 그게 아들이야?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손자를 봤습니다. 너는 매주 왔지. 네. 호두과자 사왔지. 네. 내 약 챙겼지. 네. 비와도 왔지. 눈와도 왔지. 수능 준비 바빠도 왔지. 네. 고마웠다. 손자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 내 어머니. 30년 동안 고생했다. 아닙니다. 아니야. 너 많이 힘들었어. 나는 다 봤어. 다 기록했어. 이 일기장에.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살아라. 이 돈으로. 어머니, 이건 어머니 돈입니다. 아니야. 내 거야. 30년 값이야.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힘들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유언장이다. 변호사 공증 받았다. 3개월 전에. 이 돈은 전부 며느리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손자 교육비로 쓴다. 작은 아들한테는 5천만 원 빚 갚으면 그걸로 끝이다. 추가 상속 없다. 이해 있으면 법원 가자. 시동생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한테 줄 건 없다. 왜요? 5천만 원. 10년 전 거. 아직 안 갚았잖아. 시동생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거 형수님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며느리가 착해서 안 받은 거지. 너는 10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 그런 놈한테 줄 돈 없어. 어머니, 저도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들은 이름뿐이야. 진짜 가족은 끝까지 오는 사람이야.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오는 사람이야. 너는 평생 한 번도 사랑으로 온 적이 없어. 그 말에 시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손자한테 말했습니다. 정원으로 가자. 지금요? 응.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 우리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셨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11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시어머니는 큰 은행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는 은행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노란 잎이 땅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 밑을 봐라. 손자가 나무 밑둥을 봤습니다.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X자 표시, 돌로 그은 것. 파봐라. 여기요? 응. 손자는 맨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30cm쯤 팠을까요?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작은 상자, 플라스틱 통, 밀폐 용기. 꺼내봐라. 손자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흙을 털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반지. 아주 오래된 것.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손자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내 엄마 시집 올 때 내가 준 거다. 저는 그 반지를 기억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제 손에 끼워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한다. 내 딸처럼 아끼겠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는 그날 감동했습니다. 그 반지를 평생 끼고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3년 뒤 설거지하다가 그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수구로 빠진 것 같았습니다.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비슷한 걸 사서 끼고 다녔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것. 시어머니가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꿔 낀 거. 나는 알았다. 어떻게요? 무게가 달라. 원래 반지가 더 무거웠어. 내가 산 건 가벼웠어. 나는 한 번에 알았어. 만져보니까. 어머니. 그런데 말 안 했어.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니까. 착한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원래 반지 찾았어. 하수구에서 업자 불러서 30만 원 주고. 그런데 돌려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또 미안해 할까봐. 그래서 묻어뒀어. 언젠가 돌려주려고. 30년 동안 이 나무 밑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낙엽 위에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 작은 거짓말까지도. 하지만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지를 찾아서 묻어두셨습니다. 30만 원이나 들여서 언젠가 돌려주시려고. 그게 30년이 걸렸습니다. 손자가 반지를 제 손에 끼워줬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주신 겁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맞았습니다. 30년 전처럼 조금 끼기는 했지만 손가락이 굵어졌으니까요. 30년의 시간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줬다. 일기장, 통장, 반지.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어머니, 며느리. 네, 고마웠어. 30년 동안. 나도요, 어머니.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다 봤어. 그걸로 됐어. 이제 편하게 살아라. 죄책감 갖지 마라. 요양원 보낸 거 내가 원한 거야.
너 편하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마지막 미소, 평화로운 얼굴. 이제 가도 되겠다. 할머니, 안 됩니다. 손자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행복했어. 너희 덕분에.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정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위로 노란 잎,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평화롭게 미소를 머금고 마이너스.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3일장 손자가 상주를 섰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동생도 왔습니다. 하지만 멀찍이 서 있기만 했죠. 빈소에 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자랑하셨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들도 왔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며느리 이야기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항상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3시마다 전화하신 것도 며느리 주신 돈 확인하시는 거였대요. 사라지지 않았나 확인하려고. 빈소 앞에 시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계신 사진, 젊었을 때 사진, 아름다우셨습니다. 그 옆에 손자가 액자를 하나 더 걸었습니다. 암호 일기장 첫 페이지, 크게 확대해서 거기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소리 내지 않아도 전해진다. 그게 시어머니가 평생 사신 방식. 조용히, 말없이, 하지만 깊게. 마이너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 공증을 확인하러.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첫째, 통장 잔액 50억 원은 며느리에게 전액 상속한다. 둘째, 손자 교육비로 10억 원을 별도 관리한다. 셋째, 나머지 40억 원은 며느리 재량으로 사용한다. 넷째, 작은 아들에게는 5천만 원 대여금 회수 후 추가 상속 없음. 다섯째, 큰아들에게는 1억 원을 상속한다. 여섯째, 요양원에 1억 원을 기부한다. 일곱째,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상속에서 제외한다.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저도 아들인데요. 왜 형수님한테만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는 진단서요. 이에 제기하시겠습니까?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시면 유언 7항에 따라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5천만 원 대여금도 법적 청구가 들어갑니다. 시동생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냥 5천만 원은 갚겠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50억 원. 상상도 못할 금액.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손자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돈 어떻게 씁니까? 모르겠어. 할머니 뜻대로 써야죠. 그게 뭘까? 손자가 암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 추가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어제 못 본 것. 며느리에게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라. 참았던 거 다 해라. 여행 가고 싶으면 가라. 옷 사고 싶으면 사라.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제 내 인생 살아라. 30년 참았으니까. 이제 웃어라. 내가 우는 거 평생 봤어. 이제 웃는 거 보고 싶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며느리야.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돈의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었죠. 카페 이름은 은행나무입니다. 시어머니 생각하며 지었습니다. 메뉴판 첫 페이지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있죠. 사랑은 소리 내지 않아도 전해진다.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30년 이야기를. 다들 웁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습니다. 손자는 대학에 갔습니다. 장학금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의대에 갔습니다. 할머니처럼 사람을 돕고 싶대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평생 하기 싫었던 일이었대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경주. 시어머니가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곳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시어머니 사진도 들고 찍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왔습니다. 예쁘죠? 다음엔 어디 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시동생한테 5천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하지만 유언장에 어머니가 원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겁니다. 왜요? 어머니는 평생 용서하며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시동생이 울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습니다. 시동생은 그 뒤로 매주 카페에 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갑니다.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있다 갑니다. 마이너스. 지금 카페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 암호 일기장 첫 페이지도 있죠. 액자에 넣어서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 일기입니다. 30년치입니다. 전부 암호로 쓰신 겁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덕분에 저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시어머니를 기억할 차례입니다. 마이너스. 요양원 정원의 그 은행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손자가 가끔 찾아갑니다. 주말마다 나무 밑에 앉아서 할머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나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엄마 잘 모시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랑은 조용히 하는 거라고, 말 안 해도 알 수 있다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왜 30년 동안 말 안 하셨는지, 왜 암호로 쓰셨는지, 사랑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할머니는 30년으로 증명하셨죠. 이제 제가 평생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아직 몇 개 남은 노란 잎.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햇살이 내리쬐고 있으니까요. 손자는 눈을 감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걸로 됐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 한 통. 단 한 시간. 그 시간 안에 사람의 진짜 얼굴이 다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끝까지 오는지, 누가 돈 때문에 오는지, 누가 사랑 때문에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겨우 합격했습니다. 58분 만에. 2분만 늦었어도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시동생이 돈을 다 빼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왔습니다. 시간 안에. 그게 중요했습니다. 끝까지 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안 계십니다. 하지만 남긴 게 있습니다. 암호 일기장, 30년치 사랑, 50억 원이 아니라 30년치 기다림, 30년치 이해, 30년치 용서, 30년치 침묵.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기억으로, 시간으로, 이야기로.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손자가 또 그 아이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이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시작한 사랑이, 30년 동안 쌓은 사랑이, 말없이 보여준 사랑이,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 계속될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커피 향이 퍼집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시어머니 사진이 빛납니다. 저는 웃습니다. 이제 편하게 30년 만에 죄책감 없이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신 것처럼 웃으며.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